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치 과정에 관한 시스템 이론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오늘은 이번 그 동영상은 그 특히 이 공공조직의 핵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공공 조직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이런 내용은 저 행정학 앞으로 할 사람이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행정학 할 사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인사행정과 재무행정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모든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다 하여튼 공공조직이라면 이 공공조직이라면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생각해 봐야 될 바이죠. 앞에 막스 베버가 합리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조직이라고 관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국가에 대한 것, 정부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정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뭐 시민단체를 하든지 심지어 그 뭐 사기업을 하더라도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분명히 달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죠. 어, 대기업 안에서는 관료화가 진행이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다루는 것하고 이 행정학에서 다루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단지 그 조직의 특성에 있어서 이 목표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이론적 체계에 기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은 하겠죠.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여기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조직이든지 몇 개의 조직에 다 관여가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원을 한다. 예? 한의사다. 그래서 한의원을 한다. 그러면 우선 한의원을 내부에서 이 조직의 논의가 있을 거예요. 이 조직 한의원 내에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응? 물론 또 외교도 있을 거야. 나중에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뭐 한의사가 무슨 뭐 그 진료만 잘하고 그 처방만 잘하면 되지 무슨 행정이냐 그랬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결과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좀 유심히 그 사강도 시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강에 있어서 그 윌슨의 관료조직 유형을 제가 여기다가 소개를 합니다. 사실 앞에 그 2대의 제도화가 있었죠. 첫째로는 뭐였죠? 첫째로는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응? 그 성취 지향형, 업적 지향형 제도가 있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안보 지향형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설득을, 뒤에서는 강제를 하기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윌슨 행정학에서 유명한 윌슨 교수의 그 관료조직 유형이 이제 이걸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다가 특별히 소개를 했냐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소개해 놨어요. 그 생산조직 그러니까 이건 국가 기구 중에 생산조직인 거예요.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것은
주로 생산 조직,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어서의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다 이거지. 이 절차 조직, 군대, 뭐 장인 조직, 건설관리공단 같은 거 주로 전문적인 그 기능을 하는 거죠. 대응 조직, 해외 주재 대사관 같이 이제 국가 기구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다 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는 뭐냐? 저 여기 이제 진짜는 이 공공조직의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에 관한 그 토론입니다, 사실. 공공조직에는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Government Organization과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라고 그러죠, 주로 NGO. 그 정부기구 말고 비정부기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어요. 뭐 IPO라기도 하고 NGO라고도 뭐 또는 Civic Organization, CO라고도 이야기하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개인적인 또는 그 특정한 이윤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닌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저기 제가 뭐 한의사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의사 협회 그러면 뭐예요? 비정부 기구지. 공적 목적이 있어요. 그 공적 목적은 좀 좁게 말해서는 한의사들의 권익 보호겠지만 사실은 그 권익 보호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한의사 협회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에 봉사하는 공적 목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것과 함께 한의사들의 그 안녕과 복지를 증대시키는 이익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이게. 뭐 그 물론 회비를 받아가지고 엉뚱한데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런 건 일탈이라 그러고 그건 그 선언된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일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공공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부기구는 아니니까 비정부기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공적 목표를 위한 인적 체계. 이제 이것을 이제 다룰 때는 몇 가지 그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다 그 회칙에 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들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조직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의사들의 권익 보호다. 그러면 권익 보호라는 조직의 목표가 있다. 이게. 그러면 2020년 한의사회가 그 이 한의사들의 그 권익을 얼마를 보호했느냐는 것이 목표 관리가 되겠죠. 그걸 이제 누군가가 그 통계화했다. 1점부터서 10점까지다. 1점부터서 10점까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그 지도부는 뭐 8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 목표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얻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공공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풀타임 잡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놓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건 지금 이 동기부여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그 합리적으로 책정된 보수는 받는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같은 보수를 바꿔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럼 공공조직에 있어서 목표는 뭐예요? 모두 다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들에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내용에 있어서 내용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과정에 있어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각각의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뭐 성장 이론도 있고 XY 이론도 있고, 과정에서는 기대 이론, 행평 이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찾아보면, 예를 들면 XY 이론 같은 게 재미있어요. 이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공적 동기와 사적 동기,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공적 동기와 사적 동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어떤 사람은 순전히 내가 얼마나 패느냐, 내 그 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키느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 사적 동기를 주로 기물하면 X 그룹이.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가 꼭 그렇게까지는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열심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Y 집단인 거지. 그래 XY 이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뭐 XYZ 그러면 뭐 세 개로 나눠도 되겠죠. 이제 핵심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 다양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과정에 있어서 이 행평 이론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 있네요.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주느냐, 이런 거. 또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 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기가 부여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응? 우리 예전에 우리 때는 교실 청소를 다 학생들이 했어요. 그래 이제 막 물걸레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놨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만 보고, 너 청소 열심히 했군. 수고 많았어. 그리고 그냥 씩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칭찬을 못 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씨,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쟤만 칭찬하고 하는 거야? 그럼 다음번 그렇게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보면 실실이 이제 청소할 때 꾀부리고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청소하는 건 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맨데이트가 있지만,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동기부여를, 특히 과정적 동기부여를 잘못하신 거지. 그래서 맨날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을 다루실 때 형평성 있게 다루셔야 됩니다. 예? 어떤 점에 있어서 부모도 다 사람인지라 감정적 요소가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둘째 딸이 더 예뻐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괜히 그걸 잘못하면은 동기부여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공부도 차이가 나고, 공부가 차이 나면 이제 이게 동기부여가 뭘 하냐면 구조화를 일으키거든. 그게 구조가 돼버리면은 이상하게 이제 막내 재석은 굉장히 말썽만 부린다 얘기야. 부모로서는 하는 대로 다 한 것 같은데 그 둘째하고 이 셋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왜 그럴까? 이제 저놈은 우리 그 피가 아닌가 봐.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부모가 혹시 동기부여를 불평등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이제 조직 문화도 중요하다. 조직 문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거 문화라는 거 가치 체계라 그랬죠? 그 어떤 가치 체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직 문화는 그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이제 중대한 요소죠. 조직을 관리하는데 이 조직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 방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현대 그 관료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 중립성 토론 아니겠어요? 특히 뭐 한국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걸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교사들도 시민이므로 정치 참여에 대한 그 통로는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교사들은 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지는 정치적 성향이 자녀들의 저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정치의식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있을 거예요. 이런 토론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진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 환경. 그 조직 환경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스템 시어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늘상 많이 토론하는 거지만 그 시대가 영웅을 만나느냐 영웅이 시대를 만나느냐 이거지.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이 있고 환경 형성론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대응하는 데 따라서 환경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 형성론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환경이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이죠. 아니면 환경이 그 조직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환경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독립 변수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로 그 또 의견들이 많이 이제 학자들 보고 다루니까 아 그런 것이 있구나 보고 도리어 여러분들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공공조직들을 살펴보는데 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예를 들면 진주시다. 그럼 진주시 시정의 운영 모습을 이제 가만히 검토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환경이 결정을 하는 거냐, 아니면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냐, 이게 이제 재밌을 거예요. 또 조직의 발전의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자손만대로 가만히 그대로 있는 조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 때문에 조직도 유기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했다가 죽는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기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죽고 어떤 시대에는 노인들이 많고 어떤 시대는 노인이 적고 또 그래서 조직 그 자체도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소멸하는 조직이 있고 또 소멸할 뻔했다가 다시 또 재구성돼 가지고 다시 또 성장하는 조직이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직도 이제 탄생했다가 성장했다가 노쇠했다가 소멸된다 하는 그 유기체의 비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기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과도하게 확장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유기적 조직이니까 어떤 사람은 리더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팔로워만 한다. 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은 이 유기적 조직이라는 개념을 너무 과도하게 확장한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조직이 발전하려면 매개의 변증법을 극복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공공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인사고 하나가 재무다. 응? 이런 표현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이런. 조직은 어차피 이 인적 체계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공동체니까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어떻게 뽑힌 사람들을 구성하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이 정치 과정, 특히 행정 조직에 있어서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인사행정이라는 건 인적 자원의 동원과 관리를 의미하고 이게 이제 말하면 조직의 핵심이 인사가 만사다.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타입이 있어요. 역관주의가 있고 실적주의가 있고 대표 관료제가 있는데 이 사실 뭐 대표 관료제는 아직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거지. 스위스나 뭐 스위스 그때 연방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했었죠. 역관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가 이제 직접 임명을 관료들을 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대통령제에서 많이 나타나죠. 지금 한국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이제 직위는 한 3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저는 제가 카운트한 건 아닌데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은 많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대통령명으로 임명장을 준다고 해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경상대학교 총장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러나 여기 이제 경상대학교 공동체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후보를 두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출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뭡니까? 공수처장 문제도 지금 법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분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뭐 이것은 전체주의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뭐 아무나 데리고 너 공수처장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권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장관이라든지 뭐 특히 비서진들, 응?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다 임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한 300개고 미국은 뭐 한 7,000개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메리트 시스템 실적주의가 거의 우리나라는 관료제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오직 오면 고시 나라라 그러겠어요. 무슨 고등고시라고 불리우는 것들 입법 이제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무슨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등고시라고 불리우는 이제 사법고시 이것들이 있고 거기를 통과를 해야
이제 고위직 관료로 된다. 요새는 뭐 공무원 시험, 뭐 구급 공무원 시험도 이제 고시라고 부르더라고. 그게 뭐 과거라고 안 부르는 게 다행이에요. 여하튼 뭐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일단 뽑고 또 이 승진도 이제 철저한 그러한 그 숫자화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승진을 결정을 하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한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내나 그 고가 평가 자체를 그 상급 관료가 쥐고 있기 때문에 상급 관료의 이제 그러니까 계장 승진 문제는 과장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과장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굽신굽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고가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저기 대학 본부에서 이제 기획연구처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 기획연구처장을 맡으면서 이제 총장님하고 같이 그 매년 승진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랬어요. 그 총장님께서 이제 어, 그게 원래 뭐 사무국장하고만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 보직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참 대단하거든요. 뭐냐면 모든 직원들이 전부 고과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전부 그냥 그 선착순인 거야. 이제 제일 높은 순위부터 제일 꼴등순위까지 쫙 다 놓아 있고 거기서 1점만 틀려도 승진을 하든지 뭐든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 총장의 권한이 그래서 쓸 수가 있는 게 주로 총장들께서 그걸 활용을 안 해서 그러는데 어, 열심히 하는 어떤 특정한 그 직원이 있을 때 그 직원의 포상을 하는 거야. 그 포상을 하면 뭐야? 갑자기 고과 점수가 2점, 3점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동급에 있는 그 동기들에 비하면은 갑자기 그냥 출세가 빨라지는 거지. 승진이 빨라지는 거야. 야, 그게 참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 형평성 그 관료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이 그 형평성 있는 고과 관리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뭐 여하튼 그 실적주의 일반적으로 실적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실적주의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시도록 하고 이 대표 관료제는 이제 그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조직들에서 관료를 파견을 해서 그들로 구성하는 건데 이건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근대적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직업 공무원제가 그 일반적이고 또 철저한 계급제 하이어라키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직위 분류가 아주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어봤던 동일 직무, 동일 보수는 이 형평성 문제지만 왜 이런 논의가 나왔냐 그러면 이 직무가 그 직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직위와 직무.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업무가 직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이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면석이가 있다. 같은 무슨 뭐 주사들이 있다. 그럼 그 주사의 그 업무량이 100% 똑같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제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게 할 수 있지. 오전 9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에 다 마치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맞출 수 있는데 업무량 자체는 이게 그 들쑥날쑥할 거라 이게. 근데 이것이 세분화될수록 그런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고, 그런 이제 이런 각종 그 감시와 평가에 있어서의 건도 더 복잡하게 된다. 여하튼 이 인사행정은 그 조직의 핵심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조직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또 활기가 있거나 활기가 없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조직을 가졌다, 뭐 시민단체를 가졌다. 저처럼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단체가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 그럼 활력이 있다 그러면 인사행정에 있어서 큰 오류가 없이 잘 굴러간다 생각하면 되고, 활력이 없다 그러면은 인사행정 문제를 한번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인사행정이 여기도 이 얘기를 했듯이 이 동기부여 같은 것이 제대로 됐느냐, 조직 목표가 확실하냐, 조직 문화가 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를 다 해 보시면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